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이제 리더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된 책이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를 비롯해서 심지어 워렌 버핏이랑 마크 주커버그도 이 철학의 신봉자라고 해요. 이 스토아 철학인데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스토아 철학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할까 해요. 꼭 우리 인생뿐 아니라 좀 투자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좀 극복하는 건데요. 이제 살다 보면 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갖은 고난과 좀 힘겨운 문제들로 좀 직면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때는 이제 신인이었던 황정민이 이제 주인공 이병헌에게 칼침을 놓은 다음에 이제 명대사를 날려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좀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총 4명인데요. 이 4명의 인생이 진짜 너무 버라이어티 하고요. 진짜 고통과 어떤 역경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 꽃피운 철학이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이제 페니키아 상인 출신의 제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염료 무역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테네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난파돼서 그냥 거지가 된 거죠. 그때는 뭐 해상보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돈이 없고 그러면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제 거지로 전락하면은 진짜 고통과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법이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제노는 이제 망연자실해서 이제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 서점에서 이 철학 낭독회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이제 그게 소크라테스의 책이었는데요. 여기에 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제 스승을 만나고 철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스토아라는 말은 그리스 고대 이제 건물 보면 이렇게 커다란 기둥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복도를 뜻한다고 해요. 제논이 이 철학을 논하고 강의한 장소가 이런 기둥 근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파를 스토아 악파라고 했다고 해요. 이 남부 유럽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햇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도에서 꼭 철학뿐만 아니고요. 상인들이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팔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점이 영어로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스토어의 어원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제 절제된 삶이랑 검소함이랑 좀 물질적인 것보다 이런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온갖 상품을 파는 이 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원이 같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창시자 제논 이후로 가장 유명한 또 스토아 철학자는 로마 시대 세네카가 있어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불과 4살 차이인 세네카는 이제 당시 로마에서 제일 성공한 극작가이자 또 사업가이기도 했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투자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이제 글까지 많이 잘 썼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근데 황제의 조카랑 간통했다는 어떤 혐의를 씌우고요. 이제 척박한 외시로 무려 8년간이나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뭐 조선시대로 치면 귀양 가는 거랑 다름없죠. 근데 이제 다시 황제가 바뀌고 새로운 황후가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가 좀 돼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요. 이 황후의 아들이 이제 후에 네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자 고문관이 되었고요. 이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중 한 명이 돼요. 성경에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돈이 3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범한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한 달 급여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세네카의 재산이 3억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요. 뭐 한 달 급여의 거의 1000만 배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사람의 월급을 뭐 한 300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세네카의 자산은 지금 기준으로 거의 30조라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뭐 지금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에 비교할 순 없죠. 근데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제 글로벌한 세계는 아니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은 정말 철학자인데
대단한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세네카가 이렇게 너무 부자였다는 점과 결국 네로의 스승이었는데 이 폭군 황제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뭐 네로 황제가 사실은 똑똑한 황제였다는 뭐 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말년에는 이런 네로 황제한테 찍혀서 이제 자살하라는 명을 받고 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세 번째 소개할 스토아 철학자는 이제 에픽테토스인데요. 이 에픽테토스는 이름부터 좀 역경 그 자체예요. 이 그리스어로 소유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이제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평생을 저른바리로 이제 지팡이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 재밌는 거는 이 에픽테토스를 소유한 주인도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윤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노예였는데 나중엔 네로 황제의 비서로 일할 만큼 좀 출세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인이 자기의 노예였던 에픽테토스가 사실 뭐 저른발이고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배울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철학에 좀 재능을 보이자 그 에픽테토스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이제 검투사로 싸움을 잘해서 자유를 얻은 그런 노예 이야기는 많잖아요. 근데 철학을 잘해서 자유인이 되는 케이스는 사실 좀 신선하죠. 결국 자유인이 돼서 이 자신의 철학 학교를 만든 에픽테토스는 이제 노후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면서 좀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던 사람은 아마 이 아울렐리우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영화 초반에서 전쟁터에서 이제 황제가 죽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실제 인물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인 이제 아울렐리우스예요. 그 아들인 그 코모두스도 역시 실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앞서 소개한 세 명의 철학자와 달리 이제 아울렐리우스는 이제 황제잖아요. 황제가 무슨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특히 게르만족의 대이동 아시죠? 이 변방에서 게르만족이 밀려 들어오면서 전쟁이 너무 많아서요. 이 황제 재위 기간 대부분을 로마 도시가 아닌 변방에 이제 전쟁터에서 야전 생활을 했어야 해요. 이 군 생활 하신 분은 야전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영화처럼 평생을 전쟁터에서 떠돌다가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황제로서의 부귀영화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요. 또 전쟁터에서조차 이 명상록이라는 철학책을 썼을 정도로 사실은 사색하고 철학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학구적인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 본성에 맞지 않게 이 황제라는 직위를 맡아야 했고요. 또 게르만족과 이 로마 병사 수천 명이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정리하면은 풍랑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창시자 제논, 그리고 또 부자였지만 이제 완전 외곽으로 추방당했다가 다시 또 힘겹게 복귀했지만 결국 자살을 명받은 세네카, 또 태어날 때부터 노예 출신이고요. 또 저른발이라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던 이제 에픽테토스, 또 황제였지만 평생 전쟁터에서 고생만 하다 죽은 아울렐리우스까지 이런 인생의 역경과 풍파 속에서 이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가장 큰 조언은요, 이제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많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풍랑으로 전 재산을 날리거나 뭐 모함을 봐서 이제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뭐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받거나 태어났는데 노예 출신이야 내가. 또 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또 싸워야 되는 뭐 직무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 운명에 화를 내거나 뭐 분노해봤자 우리 인생은 뭐 조금도 나아지지 않죠.
현대사회도 뭐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갑자기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전 재산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잃거나 이제 홍수로 뭐 집이 무너지거나 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뭐 암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소개한 4명의 이 철학자들도 이제 인상에 풍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 인생에 그냥 좌절하거나 뭐 주저앉거나 이제 불평이랑 분노만 쏟아냈다면은 이렇게 후대의 훌륭한 철학자로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책에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저는 에픽테토스 얘기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이제 노예잖아요. 이 주인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이제 에픽테토스 팔을 꺾은 거예요. 근데 에픽테토스가 뭐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히 그러다 팔 부러집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난 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주인이 더욱 힘줘서 이제 그의 팔을 꺾었고요. 결국 이제 그 팔이 부러졌죠. 근데 비명조차 지르지 않아요. 에픽테토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거봐요, 팔이 부러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노예인 자기가 부러진 팔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뭐 분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어이없고 좀 웃기기도 한데 스토아 철학이 어떤 건지 좀 대략 느낌이 오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고요한 마음의 평정심, 부동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유지하는 게 스토아 철학이 말하고 있는 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발명한 에디슨의 에피소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어느 날 에디슨의 연구소에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실의 화학약품 때문에 불길이 막 너무 치솟아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불을 못 끈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룩한 평생의 연구 자료가 다 이제 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에디슨이 이제 바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가서 내 엄마랑 엄마 친구들 다 불러오라고. 다시는 이런 멋진 불구경을 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 평생의 연구 자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여기서 슬퍼하고 화를 내기는커녕 그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유머로 승화시키기까지 했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화재 재건 작업에 들어갔고요. 또 3주 후에는 뭐 최초의 측음기를 선보이는 등 이제 활발한 연구와 또 발명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에디슨도 스토아 철학을 좀 공부한 거죠. 저는 이 스토아 철학을 읽으면서 좀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작품인데요. 이 주인공 와타나베는 일단 어릴 적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기즈키가 자살했죠. 또 사랑했던 여인 나오코도 이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자살했고요. 동경했던 여인 하스미마저 자살하죠. 그나마 좀 이제 같이 어울렸던 나가사와 선배라는 작자는 사실 이거 인간 말종이잖아요. 제대로 좀 얘기할 친구조차 없는 진짜 가여운 일생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게 없죠. 이거 다 와타나베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통받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미도리랑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 레이코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와타나베 주인공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였죠. 이런 고통과 현실을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루키가 좋아했다는 이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츠비가 자기랑 신분이 다른 이제 데이지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죠. 결국 불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가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잖아요. 만약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으면 뭐 누구나 다 있죠. 저도 있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른 삶을 살면 돼요. 그렇게 됐으면 개츠비도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개츠비는 스토아 철학을 좀 공부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죽죠. 까르페 디엠. 그래서 이 순간을 즐겨야 하죠. 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스토아 철학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아 철학이 뭐 모든 걸 체념하고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을 빈둥거리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은 뭐 담담히 받아들이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사실 이 둘을 좀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그 기도 내용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 무엇보다 이 둘의 차이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좀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 부와 성공, 뭐 권력, 명예, 사랑, 우정, 건강 등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는 제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신만만했죠. 근데 나이가 들고 저도 좀 풍파를 많이 겪어보니까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운칠기삼이 맞다면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70%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30%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작 30%밖에 되지 않음에 막 분노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고요. 또 담담히 그냥 이 30%에 집중하고 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운칠기삼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그 이상 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이제 여기서도 통용되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20년까지는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처럼 투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갑자기 중국 정부가 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갑자기 기후위기가 와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여러 규제들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투자나 어떤 국가의 뭐 기업의 이런 흥망성쇠를 보면은 사실 좀 운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칠기삼이 정말 맞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70%는 이제 ETF 같은 인덱스로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머지 뭐 30% 개별 주식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지난 100년간 미국의 S&P 지수가 연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투자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뭐 인덱스 투자조차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 또한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설령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것 또한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담담히 받아들여야죠. 뭐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이 소박하고 행복하게 좀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스토아 철학에서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마음뿐이고요. 스스로 좋은 인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스토아 철학은 희한하게 좀 개인보다 이 공동체의 선과 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뭐 부와 성공, 권력, 명예, 뭐 사랑, 우정, 건강 같이 대부분의 지금 현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통제할 수도 없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겐 사실 뭐 공동체 선이나 덕 이런 것보다는 적당한 부와 사랑, 우정, 건강,
소박한 기쁨과 행복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이런 역경이나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좀 유용한데, 좀 딱딱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평정심과 부동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뭐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정의 종요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좀 너무 메마른 인간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무겁고 딱딱한 스토아 철학보다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쟁 학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좀 더 끌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쾌락주의가 뭐 이름에 좀 오패가 있는데 이게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검소하고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스토아 철학과도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이제 이 에피쿠로스는 거창한 공동체의 선인이 뭐 덕을 쌓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몇몇 친구들과의 이제 작은 모임이나 이런 사소한 즐거움,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 뭐 기쁘고 활기찬 삶의 충만한 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뭐 예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요. 진정으로 철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좀 다소 딱딱한 이 철인이라고 하죠. 이런 철학자들보다는 에피쿠로스가 실제로는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실제로 굉장히 인기인이었고요. 친구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철학을 좀 골라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역경이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좀 마음의 평정심이 필요할 때는 스토아 철학을 활용하면 되고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스토아 철학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걸 세 줄 요약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받아들이자.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겠죠. 혹시 철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울렐리우스가 전하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참 맞는 말이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